만남과 사랑. 서진은 어린 시절부터 인천의 서민 동네에서 자라났다. 부모님은 서진과 2살 어린 남동생을 위해 묵묵히 살아왔다. 어린 시절부터 서진은 자신의 집안 형편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다.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틈틈이 아파트 청소, 시장에서 반찬가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다. 하지만 절대 자식들에게 부족함을 티내지 않으려 애쓰셨다.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뭐든 집중하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었던 서진은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학업에 더 열중했다. 교내 장학금을 몇 번이나 타왔고 친구들과 비교해 고가의 학용품이 없어도 늘 당당했다. 특히 그림에 소질이 있어 미술 동아리에서 돋보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에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이 성공하겠다고 늘 마음먹었다. 반면 민호는 강남의 비교적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여유로운 주부 생활을 하며 각종 문화활동도 즐겼다. 외동아들로 자란 민호는 소위 금수저라 할 만했지만 자만하지 않고 항상 주변을 배려하는 성품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학교 밴드부에서 드럼을 맡아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다. 서진과 민호의 첫 만남은 대학교 2학년 봄학기에 이뤄졌다.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교양 수업에서 우연히 짝이 되어 조갈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첫인상에서 서진은 민호의 단정한 복장과 예의 바른 말투에 호감을 느꼈다. 민호는 서진의 털털하고 밝은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조별과제로 인해 몇 번이고 카페, 도서관, 학교 식당에서 늦게까지 함께 토론을 이어가며 두 사람은 점차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다. 특히 준비성을 중시하는 서진 덕분에 존모임 분위기가 늘 활기찼고 아이디어가 막힐 땐 민호가 특유의 유머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꿔주곤 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진은 잠깐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 데이트를 계기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지하철을 타고 한참 이동하며 서로의 가족 이야기, 꿈, 소소한 고민까지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다. 전시회를 다녀온 뒤에는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다. 연애를 시작한 뒤에도 크게 티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갔다. 두 사람 다 워낙 조용한 성격이어서 특별히 만나는 시간을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데 쏟았다. 주위의 시선이나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면의 가치를 먼저 메스타난 데를 때만 생각하는 두 사람이었기에 서로를 향한 신뢰는 점점 두터워졌다. 한편 서로의 배경 차이는 때로 소소한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민호의 부모는 평소 배경이 비슷해야 결혼 생활이 편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고 서진이 이를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민호는 한 번도 서진에게 집안 환경을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늘 네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지금의 네 모습이 좋아. 우리 가족들도 언젠간 네 마음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다독였다. 대학생 시절 내내 두 사람은 각자 자격증 공부, 대외 활동, 아르바이트 등으로 바빴다. 서진은 방학마다 미술학원 튜터로 일했고 민호는 해외 워크캠프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1회 꼭 시간은 내 만났다. 카페 데이트나 한강 산책처럼 특별하지 않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응원했다. 서진이 정말 힘든 날엔 새벽이 전화가 오기도 했다. 민호는 조용히 서진의 얘기를 들어주고 때론 집 근처로 찾아가 밤늦게까지 함께 산책하며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 주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존재였기에 조금씩 그 거리는 좁혀졌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에 매진하면서도 서로의 미래를 위해 응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마침내 민호가 대형 기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서진은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뻐했고 가족이 일찍부터 도와주지 못해 늘 미안했던 마음도 솔직히 전했다. 이에 민호는 서진아, 널 만나서 내 인생이 완성됐어. 이젠 네 가족도 내 가족이니까 앞으로는 함께 웃자. 며 청혼을 결심했다.
두 사람은 함께한 소박한 봄날, 서울 남산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약혼을 약속했다. 민호가 직접 그린 청첩장과 서진이 손수 만든 케이크가 준비된 자리였다. 서로의 집안에 조심스럽게 관계를 알렸고 이후 소소한 갈등과 이해의 과정을 거쳐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의 서사를 뛰어넘어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로를 오롯이 이해하는 진정한 연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록 시작은 소박했지만 둘만의 신뢰와 존중, 그리고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밑바탕이 되었다. 자리유, 결혼 초반의 부부 생활. 결혼식을 올린 후 서진과 민호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조용한 신축 아파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이 집은 민호의 부모님이 반 정도를 보태주었고 나머지는 두 사람이 함께 모은 돈으로 마련한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첫날 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서로의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을 나눴다. 서진은 어릴 때부터 가족과 함께 북적거리던 평범한 전셋집에 살았기에 이렇게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이 자꾸만 낯설고 꿈만 같았다. 민호는 그런 서진이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며 포근히 감싸주었고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첫 식사를 함께 했다. 첫 주말엔 신혼집 구석구석을 함께 청소하며 직접 그림도 걸고 작은 화분도 놓았다. 민호의 어머니인 이 여사는 결혼 초기엔 신혼집을 자주 방문했다. 집안 살림이 서툴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아들 부부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이 컸다. 이 여사는 항상 손에 바리바리 챙긴 반찬이나 과일을 한가득 들고 와서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서진은 시어머니에게 받은 음식을 감사하게 받아들였지만 종종 본인이 직접 준비하려던 밥상에 시어머니 반찬이 올라오면 어색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어머니 정말 살뜰하시다. 내가 좀 더 빨리 어른이 되어야겠다. 는 생각으로 시댁 식구들이 올 때는 새벽부터 일어나 청소하고 직접 정성 들여 음식을 준비했다. 민호는 늘 서진을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남편이었다. 민호는 출근길마다 서진에게 귀엽게 인사하며 작은 쪽지를 식탁 위에 남겨두곤 했다. 서진이 회사에 면접을 보러 다닐 때는 꼭 아침밥을 챙겨주고 잘하고 와 내 사랑 이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둘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사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눴고 저녁에는 퇴근 후 산책을 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신혼 초에는 모든 것이 새로웠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추억이 되었다. 주말마다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며 새로운 반찬에 도전하기도 하고 서로 좋아하는 취미를 나누기도 했다. 서진의 그림 그리기와 민호의 악기 연주는 신혼집을 더욱 생기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두 사람이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에 생각과 습관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서진은 어릴 때부터 절약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 각종 생활비 예산표를 만들어 관리했다. 반면 민호는 풍족한 집안에서 자라왔기에 커피나 외식 등 작은 소비엔 관대했다. 언젠가 냉장고 안 남은 반찬을 아까워하는 서진을 보고 민호가 괜찮아,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며 배달 음식을 주문해준 일도 있었다. 청소, 빨래, 재정관리 등 사소한 집안일을 두고 가끔씩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서진은 주방을 깔끔히 정리하는 게 습관이었지만 민호는 퇴근 후 식기를 바로 치우지 않고 소파에 앉아 쉬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도 두 사람은 다툼이 생기면 서로의 입장을 차분히 듣고 양보하는 방법을 배워갔다. 집안일은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 힘들 땐 솔직히 말하자. 고 약속하기도 했다. 신혼 초 가장 큰 행복은 작은 손길이었다. 피곤할 때 민호가 몰래 서진의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서진이 남편의 양말에 아로마 향을 불어넣어 두는 등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이 이어졌다. 어느 저녁 갑자기 정전이 되어 촛불을 켜고 둘이 마주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그때 우리 앞으로도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잘 찾으면서 살자 고 약속했다. 첫 명절이 다가왔을 땐 양가에 모두 방문하며 서로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 시댁에선 서진이 직접 떡과 나물을 만들어 칭찬을 받았고 친정에선 민호가 부모님께 손수 만든 커피를 대접하며 사위 노릇을 톡톡히 했다.
결혼 초반의 서진과 민호는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애정과 배려, 그리고 노력이 쌓여가면서 서서히 우리만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새로운 일상 속에서 소소한 갈등과 성장의 순간들을 지나며 두 사람은 한 걸음씩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을 배워갔다. 시어머니의 본색 드러남. 결혼 초기 이 여사는 표면적으로는 따뜻하고 다정한 시어머니였다. 신혼집을 자주 찾아와 반찬이며 과일을 챙겨주었고, 아들 부부가 잘 살아야 우리 가족이 평안하다 며 마치 서진을 자신의 딸처럼 여기는 듯 다정한 말을 자주 건넸다. 서진은 그런 시어머니가 고마웠고, 아, 내가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결혼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조금씩 무언가 어긋난다는 낌새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어느 토요일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다. 서진아, 신혼집에 뭐 필요한 거 없니? 혹시 부족한 거 있음 엄마한테 말해야 한다. 서진은 자연스럽게 고마움을 표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요즘엔 어머니 주신 반찬 덕에 입이 호강하고 있어요. 그러나 통화를 마치고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였다. 한 손에는 커다란 비닐봉지, 한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시더니 요즘 같은 세상에 절약을 잘해야 해. 신혼 초엔 몰라도 몇 달 지나면 사는 게 다 빤해진다니까. 하시면서 부엌을 둘러보기 시작하셨다. 서진이 슬쩍 따라 들어가니 냉장고까지 열어 신선도를 확인하시고 남은 반찬이 얼마인지 대신 김치통은 내가 미리 챙겨갈게. 엄마 집에 쓰던 좋은 김치통이 있으니까 하며 서진이 고생해서 장만한 예쁜 김치통을 슬쩍 집어가셨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부터 시어머니의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언뜻 보면 자네 생각이 많은 살가운 어르신 같았지만 묘하게 자신의 물건과 자원의 관리를 아들 집에도 적용시키려고 했다. 서진이 좀 더 좋은 식재료나 가끔 브랜드 케이크 등을 사다 놓으면 아이고 이런 건 돈 아깝게 왜 샀어. 다 먹지도 못할 텐데. 다음엔 엄마 오기 전에 꼭 말해. 남면 엄마가 가져가 줄게. 라면을 절약, 아끼기, 공유라는 명목으로 집안 물품을 하나둘씩 가져가는 일이 잦아졌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집들이 기념으로 지인이 선물해준 고가의 한거 세트였다. 서진은 특별한 날 남편과 함께 먹으려고 아껴뒀다. 그런데 며칠 뒤 퇴근해서 돌아와 보니 그 자리에 그 한거 세트가 사라져 있었다. 민호야, 혹시 우리 한거 못 봤어? 아, 그거 엄마가 갖고 가셨어. 친구 돌잔치에 가져가면 좋겠다 하셔서. 서진은 속상했지만 꾸역꾸역 웃으며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그 한거 혹시 다 필요하셨으면 더 드릴 수도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아유, 그런 건 있는 사람 줘야지. 저 집 손주 돌잔치라니까 그냥 보태주면 좋은 거지. 네가 이런 거 사놓으면 엄마가 정리해줄게. 너 나중엔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는 거야. 라고 말을 맺었다. 서진은 점점 자신의 사생활과 자율성이 침해당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때때로 시어머니는 민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서진 앞에서는 은근히 압박감 있는 말을 던졌다. 아무리 신혼이라도 아껴 써야 해. 집안에 쓸데없이 물건 늘리면 결국 네가 고생한다. 민호에게는 우리 서진이 힘들겠다. 신혼 살림이 쉬워 보여도 얼마나 바쁘니. 민호야, 아내한테 잘해줘야 한단다. 나는 동정 섞인 말로 잘해주는 시어머니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서진의 모든 소비와 집안 물품에 간섭했다. 민호가 없는 낮 시간이나 주중에 시어머니는 불쑥 찾아오는 일이 점점 부쩍 늘었다. 어느 날은 집 착불 택배가 쌓여있길래 확인해보니 아예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정리한 의류와 잡화, 오래된 침구가 서진의 집 앞으로 계속 배송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여기저기서 좋은 물건 나올 때마다 며느리 집에 보내는 게 효도야
아껴서 써. 그리고 택배비는 민호한테 부탁해. 라고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서진은 사용하기 어려운 물건들, 심지어 얼룩지거나 오래된 이불과 옷더미에 속상해지기 시작했다. 집안 살림뿐만 아니었다. 명절이 가까워지자 시어머니는 이번 설에는 시댁 어르신들 음식 준비 많이 할 거야. 서진이도 맡아서 해보자. 엄마가 필요한 재료는 챙겨주겠지만 추가로 너가 준비한 건 집에 남으면 엄마 거야. 나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실제로 남은 음식과 선물, 드문드문 받아온 지인 선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시어머니 장바구니에 담겼다. 서진이 일을 시작하자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 교묘해졌다. 네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일은 누가 해? 민호 혼자 힘들지 않게 잘 부탁해. 그리고 네가 받은 월급 봉투는 어떻게 하니? 어머, 엄마가 관리해줄까? 서진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민호 앞에서는 이 시대에 맞벌이하는 며느리 대단하다 며 칭찬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늘 집안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강요했다. 처음엔 시어머니의 관심과 정성이라 생각했지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서진은 점차 내게 기대하는 며느리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크게 느꼈다. 시댁과의 거리를 조절하고 싶었지만 민호를 생각해 함부로 거리를 둘 수도 없었다. 서진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음의 벽을 조금씩 쌓기 시작했다. 더 이상 웃으며 넘길 수만은 없는 시어머니의 본색이 이제 본격적인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었다. 빼앗긴 선물들. 결혼 초기 서진은 소소한 기념일이나 각종 명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친척, 친구, 회사 동료들로부터 크고 작은 선물들을 받았다.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겼고 민호와 같이 알게 된 부부 모임, 학교 동창 모임에서도 신혼집을 축하한다며 다양한 선물이 도착했다. 생화 꽃다발, 직접 만든 수제청, 명품 와인, 임신을 기원하는 건강식품이나 고급 한과 세트, 집들이 케이크, 각종 쿠폰과 카드, 미니 가전제품까지. 선물들은 항상 두 사람의 집을 가득 채웠다. 서진은 늘 정성껏 포장된 선물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선물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과 조심스러운 축복, 새로운 가족을 받아주는 작은 환대. 즐기는 부부는 아니었지만 정말 특별한 날, 우리 결혼 100일 기념 같은 날에 꺼내 마셔야겠다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찾아온 시어머니가 택배 박스를 흘끗 보고 이건 뭐니? 와인? 너희는 술 잘 마시니? 라고 물었다. 네, 잘 마시진 않지만 친구가 축하 선물로 보낸 거예요. 라고 웃으며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술은 몸에 안 좋아. 이건 우리 친척 어르신 생신 때 쓰면 딱이겠다. 이거 엄마가 챙겨갈게. 라며 그대로 박스를 들어가 버렸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한 태도에 서진은 당황했지만 첫 경험이라 실성 없이 네 할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일은 계속해서 반복됐다. 회사에서 입사 동기들이 보내준 고급 디퓨저 세트,
친구의 결혼식에 다녀온 뒤 받은 수입 쿠키. 엄마가 지방시장에서 어렵게 구해다 준 흑임자죽. 남편 동료가 보낸 건강기능식품. 아버지 지인이 친히 손질해서 보내준 제철 과일 박스. 시어머니는 주로 평일 오전 서진이 홀로 집에 있거나 혹은 볼일을 보고 돌아온 사이 신혼집에 찾아왔다. 들어오자마자 주방과 냉장고, 거실 한 바퀴를 돌며 새로 들어온 물건이나 선물을 모두 눈여겨봤다. 이건 뭐니? 이런 건 민호 삼촌 집에도 좀 나눠야지. 두 사람이 이렇게 다 쓰지도 못하는데 그냥 싸게 이 박스째 가져오니 좋겠다. 라며 망설임 없이 선물을 챙겨가거나 이니 박스까지 손에 들어둔 채로 당연한 듯 엄마가 알아서 처리할게 나는 한마디만 남길 때가 많았다.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이른 시일부터 각종 선물이 신혼집으로 몰렸다. 회사 거래처에서 온 한우 세트, 재수 씨가 보낸 마른 오징어, 초등학교 동창이 직접 만든 떡 세트, 친정엄마가 힘들게 정성껏 꾸린 반찬 도시락. 엄마가 이따 다 챙겨갈게. 민호 삼촌 이번에 자녀돌이라 음식이 필요하다네. 집에 쌓아두기만 하면 다 상한단다. 이럴 땐 나눠야 복이지. 이런 말과 함께 설핏 웃던 시어머니. 하지만 서진에게는 나한테 허락도 없이 나는 답답함이 점점 쌓였다. 심지어 어머니는 선물 박스 안에 따로 들어있던 카드나 손편지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대로 전달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한 번은 친정엄마가 담가보낸 오이지와 깻잎김치에 사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진이랑 행복해라 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는데 민호조차도 그 메모를 보지 못했다. 실제로 선물 중에는 시댁에서 꼭 필요한 것일 경우도 있었고 다 나눌 수 있는 식재료도 많았다. 드리면 좋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차 선물의 의미나 타인의 마음은 무시된 채 집안 전체의 목, 시댁 공동자산처럼 휙 가져가는 모습에 피로함과 상실감이 크게 느껴졌다. 어느 날은 서진이 직접 받은 작은 상품권을 시어머니가 발견하고는 이런 건 네가 쓸 줄 모르지? 엄마가 이번에 필요해서 잠깐 쓸게. 대신 다음번에 네가 필요한 거 생기면 말해. 라고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채 책상 위에 남겨두기도 했다. 하지만 그 다음번은 결코 오지 않았다. 반복되는 일상의 서진은 점차 선물이 도착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이거 언젠가 또 어머니가 찾아오는 가져가실 텐데 카드를 따로 빼놔야 하나? 혹은 서랍에 먼저 숨겼다 어머니 다녀가면 꺼내야 하나? 등등 피곤한 예상을 먼저 하게 됐다. 남편 민호도 아래와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자기야, 엄마가 성격이 좀 그런가 봐. 집안에 새로 들어오는 물건은 원래 먼저 챙겨가야 마음이 편하시대. 서진은 웃으며 쿨하게 넘기려 했지만 마음속에는 차곡차곡 비참함과 외로움이 쌓였다. 어느 날 서진은 친정엄마와 통화하면서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엄마 그때 준 쿠키하고 반찬 사실 우리 집에 오래 있진 않았어. 시댁에서 다 나눠 가셨거든. 엄마는 한숨을 쉬며 그래도 네가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다 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선물이란 이름으로 들어온 모든 것들을 공공재처럼 활용하고 며느리의 의사는 점차 무의미해졌다. 서진은 결국 누군가 집에 무엇을 보냈다고 하면 기쁘기보다 조마조마해졌다. 이젠 집에 물건이 오는 게 무서워지고 점점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결혼 생활이 어느덧 1년을 넘어서면서 서진은 시어머니의 물질적 욕심과 그로 인한 비합리적인 행동들을 체감하게 되었다. 단순히 가끔씩 선물을 가져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신혼집의 모든 물건, 심지어 서진과 민호의 개인적인 경제활동까지도 점점 시어머니의 손길이 뻗치기 시작했다. 서진은 원래 결혼 전부터 가계부를 쓰고 예산을 세워 일상생활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던 스타일이다.
신혼 초에는 민호가 이를 존중했고 서로 합의하에 생활비와 저축, 각종 고정 지출을 따로 구분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시댁 어른은 돈을 잘 관리해야 집안이 산다 난 이유로 서진에게 일일이 경제활동의 내역을 따지고 확인하려 들었다. 서진아, 이번 달엔 생활비가 좀 모자란데 무슨 일이 있었니? 혹시 사치한 거 아니야? 민호 월급은 엄마가 다음 달부터 직접 관리할게. 네 집안은 예부터 엄마가 관리하던 게 습관이야. 서진은 당황했지만 민호의 눈치를 살폈다. 남편 역시 엄마 성격 알잖아. 조금만 맞춰드리자 라며 그녀를 달랬다. 민호의 월급이 시어머니 손에 들어간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후로 월급은 시어머니 통장으로 곧장 들어갔고 생활비를 받으려면 매번 내역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서진아, 이번 달 신용카드 내역 좀 보자. 식사, 쇼핑, 교통비, 문화생활, 선물 등 종류별로 적어서 보내줘. 어머니, 저도 직장 다니니 주로 카드로 결제해요. 이번 달엔 친구 결혼식이 많아서 식사값이 좀 나왔거든요. 남편 이름으로 나가는 지출은 무조건 줄여야 해. 그리고 선물 받은 거, 용돈 받은 거 절대 숨기지 말고 사위도는 우리 집안 살림이랑 직결된단다. 서진은 돈이 완전히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월초가 다가올 때마다 가계부를 쓸 때면 괜히 말줄임표로 채워넣기도 하고 이번 달은 중 줄였어야 했나 하며 한숨을 터뜨렸다. 이외에도 시어머니의 금전적 간섭은 점점 심해졌다. 집에 들어오는 비상금, 소소한 보너스, 서진이 직접 번 부싯까지, 집안 공용비, 며느리라면 마땅히 시댁 식구와 나누는 게 도리라며 빼앗아가는 일이 잦았다. 물론 시어머니 본인이 친척 경조사, 본가 부모님 댁 용돈, 사촌의 졸업 축하 등등을 핑계로 대가족 네트워크라는 명목하에 물질과 현금을 재분배했다. 가장 큰 상실감은 명절 때마다 찾아왔다. 신혼집에는 각종 명절 선물,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 여러 지인들이 준 상품권이나 물품들이 쌓였지만 실제로 서진 부부가 누리는 것은 거의 없었다. 시어머니는 선물은 집안 어른부터 챙기고 남은 건 네가 써라 하며 명절 선물 대부분, 심지어 남편 생일 축하금도 가져간 적이 있었다. 서진은 처음엔 어른을 먼저 챙기는 게 도리겠지 라며 양보했다. 그러나 매번 빈손으로 남는 짜증스러운 기분은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은 더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서진이 직접 산 야심차게 준비한 주말 저녁용 고급 한우를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자마자 쓱 챙겨 엄마가 이번에 사촌 조카 돌잔치에 고기 한 근 가져오라더라. 이런 건 가족끼리 나눠야 덕이지 라며 쿨하게 가져갔다. 그날 저녁 민호와 라면을 끓여 먹으며 서진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서진의 점심, 저녁 식사 등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시어머니 눈치를 봐가며 허락을 받아야 이 그 말 했다. 남편과의 데이트, 영화 한 편, 옷 한 벌, 화장품 등 필요 최소한이 아닌 모든 소비는 사치로 간주됐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자신의 패밀리 카드 추가 발급을 서진 이름으로 요구했고 남편 카드는 내가 매번 줘야 한다고 선언했다. 며느리는 집안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야 한다. 네가 돈을 많이 써서 엄마가 잔소리하는 게 아니다. 집안을 생각한다면 네가 더 절약해야 해. 이쯤 되자 서진은 자신의 경제와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사라진 기분에 휩싸였다. 월급 명세서를 받아도 기쁨보다 죄책감이 먼저 들었고 지출할 때마다 이 돈을 쓰면 또 어떤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졌다. 심지어 친정의 생일이나 경조사가 생겨도 시어머니는 괜히 선물하지 말고 네 친정은 네가 챙기지 말아라. 시집 온 이후엔 우리 집이 우선이야. 라며 아예 통제했다. 반대로 시댁 친척의 생일이나 경조사, 육아 지원, 명절 선물에는 끊임없이 서진네 부부의 이름이 올라갔다. 고마움보다는 피로감만 커진 상황. 서진은 처음엔 참고 넘기다가 점점 무기력해졌다. 나중엔 돈에 관계된 모든 일을 어머니가 알아서 하라는 체념 어린 마음으로
자신만의 통장을 만들었고 그 안에 비상금이라 이름 붙인 작은 자유를 꼭꼭 숨겨두었다. 이처럼 시어머니의 물질적, 금전적 남용은 단순한 집안 간섭을 넘어 신혼노부에게 올바른 경제, 가족, 인간관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실감과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서진은 마음속으로 작은 결심을 하기 시작했다. 내 인생의 통장과 열쇠는 내가 쥐고 살아야겠다. 차별적 대우와 마음의 상처. 서진이 결혼 후 본격적으로 시댁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가장 깊이 느낀 감정은 바로 미묘한 소외감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시어머니 이 여사가 며느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환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 깊숙이 드러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서진만 홀로 낀 듯한 느낌이 짙었다. 그 시작은 사소한 일상에서 비롯됐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다가오면 시댁 사람들은 언제나 의뢰, 누가 무얼 준비할지 정한다. 이 여사는 딸에게는 시간 괜찮으면 도와줘 라며 여유롭게 부탁하면서 서진에게는 이런 건 며느리가 챙겨야 체면이 선다고 강조했다. 김장철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일을 하다 힘들면 먼저 빠져나가 쉬었지만 그때마다 서진에게만 아직 일 안 끝났으니 가려면 다 하고 하라고 했다. 어느새 서진은 가족을 위해 헌신해야만 존재 이유가 되는 사람처럼 취급당했다. 이런 차별적 분위기는 간접적으로도 자주 하라따고치 느껴졌다. 선물을 준비하거나 명절 상차림 비용 이야기가 나오면 시어머니는 서진이 네 친정은 신경 쓰지 마라. 집안 사정도 넉넉지 않은데 챙겨서 뭐하니? 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반면 자신의 딸이나 조카 결혼에는 아낌없는 선물, 현금 봉투까지 흔쾌히 내주면서도 서진에게는 며느리는 집안 살림만 신경 쓰면 된다고 일관했다. 가장 서운했던 속난 중 하나는 생일이나 기념일이었다. 시가 식구들 생일에는 큰 상차림과 축하 분위기가 준비됐지만 서진의 생일엔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다. 생일 축하는 각자 가족이 하는 거야 라며 식사만 간단히 하는 것이 전부였다. 심지어 민호가 서진을 위해 준비한 조그만 선물도 시어머니는 쓸데없이 돈 쓰지 말라며 면박을 줬다. 경제적으로도 명확한 차별이 드러났다. 시집 올 때 챙긴 혼수나 집안에 들인 물품은 모두 서진 몫이라 구분짓되 집안 필요한 일이 생기면 네 거 내 거 말할 것 없이 모두 너희 집안 거니까 잘 아껴 써라 라고 말했다. 반면 자신의 딸이 신혼집에 필요한 물품이 생기면 이 여사는 기꺼이 최신 브랜드를 사다 줬고 내 자식은 좋은 거 써야 한다며 뿌듯해했다. 한 번은 민호의 외사촌이 해외에서 돌아와 잠시 머물 일이 생겼다. 시어머니는 평소 서진이 아끼며 집안에 두었던 고급 식기 세트와 이불, 미니 가전 등을 모두 챙겨내 손님이 오면 우리 집 수준이 보여야 한다. 나중에 네가 꼭 돌려받으려 하지 말아라. 며 따로 이야기하지도 않은 채 주방, 방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다. 밥상 차림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호가 집 근처 친구들과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이미 차려둔 음식을 딸과 남편에게 따뜻하게 데워줬다. 하지만 서진은 늦게 오면 남은 반찬 데펴 먹어라고 했다. 명절 때는 심지어 서진 자리만 구석에 놓여 다른 가족과 멀리 떨어져 앉게 하기도 했다. 이럴 때마다 서진은 애써 웃으며 이 또한 견디자고 다짐했다. 가끔 친정 쪽 경사나 행사가 생기면 시어머니는 집안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며 심드렁하게 넘겼지만 자신의 가족 행사에는 서진이 없으면 안 된다며 반드시 참가를 요구했다. 한 번은 서진이 친정 아버지가 입원하셨던 소식에 잠시 병문안을 다녀오려 했더니 가더라도 신을 야이 돌잔치 끝나고 가라. 시댁 일정이 우선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날 서진은 병실에 늦게 도착해 가슴 아프게 눈시울을 붉혔다. 이처럼 일상이 쌓여갈수록 서진에게 가족이란 단어는 점점 멀게 느껴졌다. 민호는 곁에서 적극적으로 돕거나 감싸주지 못했다. 오히려 엄마가 원래 좀 보수적이야.
네가 조금만 참으면 좋아질 거야. 라는 말만 반복했다. 서진은 점점 무기력해졌고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좌절에 시달렸다. 어느 날 서진은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이 집에서 항상 손님 같아. 우리 가족은 아닌 것 같아. 민호는 대꾸 없이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말 못했다. 이후로 서진은 집안의 분위기, 시어머니의 태도에 크게 기대하거나 마음을 열지 않게 됐다. 점점 본가와의 연결고리만 간신히 붙잡고 시댁에서는 기계처럼 시키는 일만 해내는 사람으로 남았다. 차별적 대우와 편애, 그리고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남은 상처는 서진을 점점 외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거칠기만 했다. 서진은 결혼 후 시댁과 가까이 지내면서 점점 미묘하고 뼈아픈 차별을 겪었다. 어느 날은 주말에 시댁 가족끼리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시어머니는 딸에게는 저번에 좋아한다고 했던 냉면집인데 같이 가자라고 웃으며 말했고 정작 서진에게는 서진이는 냉면 잘 못 먹지. 그럼 옆에 분식집에서 뭐 사 먹을래? 라고 별도의 식사를 제안했다. 처음엔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던 서진은 실제로 본인은 가족과 떨어진 자리에 앉아 혼자 떡볶이를 먹어야 했다. 명절 준비 때도 시어머니는 딸에게만 새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건네줬다. 우리 딸은 손 예쁘게 써야 하니까 라며 챙겨주고는 서진에게는 며느리는 일 많이 해봐야 손에 있지. 이런 것 정도는 괜찮다 하며 헌 앞치마와 오래된 장갑을 내밀기도 했다. 민호가 이 광경을 보고 서진이 것도 새로 사주면 안 돼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집안 살림은 원래 네가 먼저 배우는 거야. 그리고 네 친정에서는 이런 거 더 아끼지 않나 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어느 날 시누이가 서진의 립스틱을 몰래 가져갔다가 되돌려주지 않은 일이 있었다. 서진이 혹시 그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조심스레 물어보자 시누이는 아, 그거 다 썼어. 원래 자매끼리는 이런 건 같이 쓰는 거야. 동생이 언니 거 빌려 쓰는 게 뭐 어때서? 라며 오히려 서진을 윽박질렀다. 서진은 속으로 울컥했지만 민호가 난처해 할까봐 참고 말았다. 시어머니와의 대화 역시 점점 뾰족해졌다. 서진아, 이번 설뭐야? 서진이 명절을 앞두고 친정집에 반찬을 좀 보내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시집 온 여자가 친정에 나눠주는 건 도리가 아니다. 우리 집 반찬이나 잘 챙겨. 내 딸은 바빠서 친정 신경도 못 쓰는데 넌 왜 꼭 그렇게 하니? 라고 핀잔을 주었다. 민호는 이런 일이 있던 날 밤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가 너무 심하게 굴어도 그래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줘. 나도 중간에 낄 데가 없어서 미안해. 그 말에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엔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묘한 체념이 엿보였다. 또 다른 날 가족 전체가 캠핑을 가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우리 딸은 자동차에서 푹 쉬게 하자 라며 자리를 넓게 잡았고 서진에게는 며느리는 텐트 치는 거 배우면 좋지. 네가 준비 좀 해봐. 네 친정은 캠핑 한 번도 안 다녔다며. 여기서 배우면 나중에 도움 될 거야. 라며 캠핑 장비 운반과 조리, 청소까지 모두 시켰다. 캠핑이 끝난 뒤 시누이는 남은 바비큐 고기와 과일 박스를 한아름 집으로 가져갔고 서진 몫이라고 남겨놓은 것은 복숭아 한두 개뿐이었다. 서진이 아쉬운 듯 바라보자 시어머니는 집 안에 들어오는 건 네가 꼭 먼저 가져가려 하진 말아라. 우리 딸은 늘 양보만 해서 그렇다.
나며 빈장거렸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쌓여가는 작은 일상의 차별은 서진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과 씁쓸한 상처를 남겼다. 다음엔 혹시라도 공평한 대우를 받게 될까 기대하지만 늘 며느리이기에 뒤로 밀리는 현실 앞에 좌절을 느꼈다. 서진은 어느 순간 가족 모임에서 조용히 자리를 피하거나 본가에 더 연락을 하고픈 충동을 느꼈다. 민호의 말조차 이제는 우리 가족이라기보다는 네가 참아야 하는 가족처럼 들렸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멀어졌다. 억지로 떠넘겨진 중고 물품, 결혼 생활이 어느덧 1년이 넘어서자 시어머니의 집착은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중 서진이 가장 힘들었던 일은 바로 중고 물품을 아무 말 없이 받아야 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찾아온 것이었다. 초기에는 소박해 보였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쓰던 건데 아직 멀쩡해. 버리기엔 아까우니 며느리가 받아서 잘 쓰면 좋겠다. 나는 명목으로 옷가지나 주방도구, 작은 가전제품 따위를 하나둘씩 서진의 집에 두고 가곤 했다. 처음에는 서진도 아껴 쓰는 마음이겠지 라며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와 양이 점점 늘어났다. 동네, 친척, 지인들까지 누구 집에서 더 이상 안 쓰는 걸 며느리 집에 보내라는 시어머니 소리가 입소문을 탔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발 새 택배가 도착했다. 어떤 날은 현관에 대형 쓰레기 봉투 여러 개가 쌓여 있기도 했다. 어머, 이불이 아직 새 거라 그래. 조금 오래됐지만 털어서 쓰면 돼. 인호 어릴 때 입던 패딩인데 아직 입을만 하더라. 세탁소만 갔다 오면 새 옷처럼 돼. 무엇보다 시어머니는 서진의 반응이나 필요를 묻는 법이 거의 없었다. 택배가 도착한 날이면 시어머니는 꼭 전화를 해서 택배비는 네가 알아서 입금해라. 어차피 너희가 이득이다. 나는 말을 덧붙였다. 심지어 어떤 날은 작동이 되지 않는 선풍기, 고장난 토스터, 얼룩진 커튼까지 포장돼 있었다. 어머니, 이건 선풍기가 아예 안 움직이는데요? 너희 민호 아빠가 지난 여름에 고쳐놓은 거라 금방 다시 될 거야. 알아서 찾아봐. 새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과는 달리 집에는 쓸모없는 물건이 점점 쌓이고 서재와 베란다, 거실 한 구석마다 손대지 않은 짐들이 얹혀갔다. 서진의 마음에는 슬그머니 피곤함이 스미기 시작했다. 남편 민호는 처음엔 우리 엄마가 원래 아끼는 스타일이라 그래. 그냥 받아두었다가 골라서 버리자. 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짐들이 쌓이자 그 역시 부담스러워졌다. 특별히 잊을 수 없는 장면은 어느 겨울 아침이었다. 눈이 소복이 내리는 토요일,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와 옛날 우리 집 쓰던 전기 담요가 필요할 때면 꼭 전화하라고 하면서 먼지 낀 커다란 담요를 들고 들어왔다. 그 담요는 겉에서 곰팡이 냄새마저 났지만 시어머니는 요즘 새로 산 거보다 옛날 게 더 튼튼한 거야 라며 사용을 권유했다. 심지어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는 시누이나 시댁 친척들이 부러워하며 우리도 다음에 다 쓰다 남은 거 보내달라 농담을 할 정도였다. 서진 씨, 부엌 믹서기 고장났다는데 혹시 어머님이 자주 보내신다는 중고품 남는 거 있으면 좀 주실래요? 또 어떤 날은 시어머니가 아예 지인들의 중고 옷, 낡은 신발까지 빼곡히 박스에 담아서 보내왔다. 그 중에는 사이즈가 맞지 않는 남성 점퍼, 오래된 아동용 옷도 섞여 있었다. 형편이 어려울 때일수록 남의 손 탄 걸 잘 아껴야 산다. 는 시어머니의 신조는 서진에게는 점점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가 곧잘 받아 써준 성의를 강조한다는 점이었다. 이불은 한 번만 더 써도 엄마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짐 정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쓸데없이 버리느니 너희가 써주는 게 효도라니까. 시어머니는 종종 택배 엄마는 등기비잘만 붙이던데 왜 며느리는 이런 것도 못하나 하고 핀잔을 주었다. 어느 날
서진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사실 저희 집에 이미 이불도 많고 밥솥도 새로 샀어요. 혹시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것만 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굳어졌고 잠시 침묵 끝에 에이, 요즘 젊은 애들은 아까운 줄 몰라. 네가 언젠가 힘들어 보면 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어. 하고 등 돌려버렸다. 결국 쌓이는 중고 물건은 참아내거나 몰래 버리는 게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중에 집에 와서 저번에 준 그 밥솥 어딨니? 지난번 겨울 코트는 왜 안 입어? 라고 빠짐없이 확인했다. 이럴 때마다 서진은 변명을 찾느라 진땀을 뺐고 아무 이유 없이 죄책감이 들고는 했다. 남편은 필요한 건 쓰고 아닌 건 그냥 처분하자 며 중재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치는 커져만 갔다. 결국 서진은 점차 도움이 아닌 짐으로 변해가는 시댁의 물건들, 매번 반복되는 강요, 그리고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바람만 커져갔다. 그래도 서진은 가족의 덕목이란 생각에 한동안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시어머니는 단순히 집 정리를 넘어서 때때로 며느리의 사생활에도 간섭했다. 어느 날은 친정엄마가 새로 챙겨보낸 블라우스를 보고 이런 새 옷은 아까우니 아가씨가 먼저 입고 남으면 며느리가 챙기는 게 맞다 며 시집 식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옷을 시누이에게 넘겨주라고 권했다. 서진은 울컥한 걸 억지로 삼키며 순순히 따르는 척했지만 분한 마음에 밤새 잠을 설쳤다. 서진이 속상함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자 민호는 우리 엄마가 원래 조금 옛날식이긴 한데 아기는 없을 거야. 오히려 네가 잘 써주면 더 좋아하실 거야. 라고 중재했다. 그러나 이런 말은 그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었다.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남자 옷은 민호가 입고 작아지면 친처가들 주면 되고 며느리 옷도 신경 쓰지 말고 필요 없는 건 다시 엄마 집으로 가져오라 며 모든 중고 물품을 계속해서 순환시키곤 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시댁 친척집을 갔다가 누군가가 서진 씨, 이번에 좋은 거 받았겠다. 우리 집에 쓸만한 거 있으면 말만 해. 하며 눈치 주듯 말했다. 그날 이후로 서진은 이물감과 소외감을 또렷하게 느꼈다. 어느 여름 민호의 친구 가족이 놀러 왔을 때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친구의 아내가 서진 씨 힘들지 않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자 서진은 씁쓸하지만 억지 미소로 이젠 익숙해요. 라고 답했다. 속으로는 누군가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니 오히려 울 뻔했다. 이렇게 서진의 신혼집엔 언제부턴가 자신이 원하는 물건보다 시댁, 지인들의 필요에 따라 흘러들어온 중고품들만 쌓여갔다. 서진은 점점 진짜 내 공간이란 감각마저 잃고 정리되지 않은 물건을 볼 때마다 한숨이 들어갔다. 하루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상자를 시어머니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들여다보다가 너 이렇게 포장도 안 뜯고 쌓아만 둘 거면 엄마가 그냥 다시 가져간다며 집안 구석에 중고 그릇, 도구 등을 집어갔다. 서진은 더 이상 반박할 힘도 없이 네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라고 힘없이 답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며 서진은 받아주는 척 하는 것만이 최소한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무언의 스트레스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그녀 마음속에는 누구의 집에나 내 마음대로 버릴 수도 없는 중고집만 넘기는 게 가족인가 하는 서글픔과 외로움이 점점 깊어져만 갔다. 식사와 생활에서 드러난 차별,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서진은 시댁의 식사와 일상적인 생활에서조차 자신이 다르게 대우받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뼈저리게 느꼈다. 표면적으로는 가족의 일원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그녀에게만 적용되는 암묵적인 규칙과 무언의 벽이 존재했다. 그 시작은 특히 식사 시간에 두드러졌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할 때였다. 시어머니는 항상 가족은 한 상에 둘러앉아야 정이 든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손님이 오거나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만 모두 한자리에 앉았다. 평소에는 남편과 시누이가 좋은 반찬과 최신 그릇에 식사를 했고 서진에게는 항상 구석자리를 내주면서 김치와 남은 반찬, 때론 간편식만 내주었다. 민호가 늦게 들어와도 시어머니는 아들은 늦어도 따뜻한 밥 먹여야지 라며 새로 밥을 지었지만 서진이 늦는 날엔 아가, 라면 있잖아. 알아서 먹어. 라며 관심을 끊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서진이 회식으로 밤늦게 집에 들어온 적이 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모두 식사를 끝내고 따뜻한 차를 나누는 중이었다. 시어머니가 슬쩍 물었다. 서진아, 오늘은 회식이었지? 이제 와서 밥 차리기도 애매한데 라면 끓여줄까? 서진은 피곤함을 감추고 웃으며 말한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과일 조금만 먹고 잘게요. 냉장고에서 남겨둔 등심을 꺼내 구워주었다. 아들은 밖에서 고생 많이 했을 테니 오늘은 고기 먹자. 민호는 이 장면을 민망하게 여기면서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못했다. 서진은 마음 한구석에서 냉랭함과 허전함을 삼켜야 했다. 더구나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시어머니는 모든 음식을 딸과 함께 고르고 고급스러운 식재료를 챙겼다. 반면 서진이 직접 준비한 음식이나 친정에서 받아온 반찬은 이런 음식은 손 많이 가지만 맛은 평범하네 라며 평가절하하거나 뒷방에 따로 치워두곤 했다. 항상 식탁 중앙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차지했고 서진이 앉는 자리는 옆구석이거나 부엌에서 가까운 의자였다. 누군가가 왜 이리 멀리 앉았냐고 물으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리를 오가야 하니까 이게 편하지 라며 넘겼다. 심지어 식사 도중 시누이가 먹던 젓가락을 서진 쪽에 툭 건네주며 이건 네가 마저 먹어. 난 배불러. 라고 말하면 주변은 자연스럽게 웃었다. 서진이 속으론 불쾌하지만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고 애써 웃으며 음식을 받아든 적도 많다.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공동 생활용품을 나눠 쓰는 과정에서도 미묘한 차별이 드러났다. 새로운 수건 세트나 치약, 생활 필수품이 들어오면 시어머니는 딸과 남편 물건부터 고르고 남은 것만 서진에게 넘겼다. 때로는 어머, 이건 너희 친정에서 쓰던 거랑 똑같다 라며 몇 년 묵은 헛 물건을 건네주었고 서진이 난감해하면 이렇게 아껴 써야 산다고 핀잔을 주었다. 어떤 날은 단순히 집안일을 하다 마음이 상했다. 모두가 함께 TV를 보거나 쉬는 시간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서진만 불러냈다. 서진아, 커피포트 청소는 됐니? 다음에 네가 직접 관리해. 우리 딸은 손이 예뻐서 그런 건 힘들더라. 또 다른 날, 시누이가 친구와 함께 집에 들렀을 때는 새 과일 바구니를 일부러 딸 방에 넣어주면서 서진에겐 이런 건 딸이 좋아하니 너는 나중에 먹으라고 선을 그었다. 시누이가 언니 수박 먹을래요? 하고 건네는 척하지만 이미 중심 자리는 모두 차지해 있었다. 이런 상황은 점점 사소한 일상까지 번졌다. 빨래를 개거나 이불을 정리할 때도 시어머니는 서진이가 생활력은 참 좋다고 칭찬하면서도 좀 더 무거운 일이나
손에 묻은 일이면 며느리니까 괜찮아. 우리 딸은 손 관리해야 하거든. 이라고 이중잣대를 들이댔다. 가끔 이건 다 같이 나눠야 복이지. 남에 대접했다. 서진은 점점 식사와 생활 곳곳에서 자신만의 쉬는 공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자리를 잃었다는 생각에 사로잡았다. 혼자 있을 때면 이게 정말 가족인가, 아니면 그저 집안일을 돕는 사람일 뿐인가, 나는 서글픔이 그녀의 곁을 맴돌았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회식 후 귀가할 때마다, 심지어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조차도 자신이 가족의 외곽선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극심한 갈등과 결혼의 비극. 서진과 민호의 결혼 생활은 이미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와 불신의 골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동안 억눌러온 모든 감정과 갈등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시작된 작은 오해가 곧장 대화의 폭력으로 번졌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민호에게만 성대한 상을 차려주고 서진에게는 차가운 국과 김치 한두 조각만 내어주었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된 일이기에 서진은 애써 참으려 했지만 그 자리에서 신우이가 언니는 괜히 예민하다며 면박을 주자 결국 울컥하고 말았다. 저도 이 집의 가족 아닌가요? 왜 저만 항상 따로 취급하세요? 이런 식의 식사와 말투 너무 서럽습니다. 분위기는 갑자기 싸늘해졌고 시어머니는 불쾌한 기색으로 응수했다. 며느리가 되면 좀 참아야지. 원래 시집살이가 그런 거야. 네가 집안 분위기를 더럽히니까 민호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민호 역시 곤혹스러운 얼굴로 서진을 바라보다가 결국 어머니 편을 들고 말았다. 서진아, 네가 조금만 더 이해해줬으면 해. 엄마도 우리를 위해 애쓰고 있잖아. 서진의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다. 근데 왜 나만 이해하고 참고 살아야 하죠? 당신은 내 편은 절대 안 들어주잖아. 결혼한 부부라면서 늘 당신 집안만 우선이지 내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그 말에 민호의 눈에 순간 분노가 스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사랑보다는 회의감과 냉랭함고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주변 지인들에게 서진을 험담하면서 요즘 며느리들은 부모님, 남편도 모시는 법을 모른다. 고 말하는 일이 잦아졌다. 심지어 신우이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더더기 없는 말로 서진을 곤란하게 했다. 언니, 금방 결혼하더니 바뀐 게 없네? 엄마 신경 좀 덜 쓰게 해주면 좋겠어. 가장 큰 상처는 남편 민호였다. 한때 서진이 가장 믿었던 인생의 버시자 시댁의 눈치를 보며 아내의 마음을 외면했다. 어느 날 민호는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오늘 엄마가 너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다. 집안 평화를 위해 조금만 더 참고 맞춰줘 라고 말하는데 서진은 그 말에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민호 씨, 도대체 우리 가정이라는 게 여기 어디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시댁만 생각해야 해요? 민호는 대답 대신 긴 침묵에 빠졌다. 둘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일상도 하나둘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서진은 출근길에 눈물이 맺힌 채 집을 나서는 날이 늘었고 퇴근 후에는 일부러 늦게 들어가기도 했다. 몸과 마음 모두 무너지듯 지쳐갔다. 민호 역시 집안의 문제를 회피하며 야근과 회식에 빠져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회사에서 구설수에 오르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동료 직원들이 저분은 남한테 책임 전가를 잘한다. 다정한 척하지만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뒷담화를 해 일파만파 커졌다. 그 사실이 집에도 알려지자 시어머니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며느리 탓으로 돌렸다. 네가 집에 들어와서부터 우리 집안이 안 풀리는 것 같아. 다 네 기운 탓이야. 서진은 말문이 막혔고 이제는 완전히 외톨이가 된 듯한 심정이었다.
결국 참지 못한 어느 밤 서진은 집을 나서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내 마음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어요. 민호 씨, 그리고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저 역시 사랑받고 위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진은 작은 캐리어 하나에 필수품 몇 가지와 가족 사진만 챙기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새벽 어스름이 내려앉은 골목길을 걸으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잠시만 집을 떠나 마음을 달래다 돌아오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몸도 마음도 한없이 무거웠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가족으로 존재할 자리가 없다는 자각만이 또렷했다. 며칠이 지나고 서진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시댁에서는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갈 데 있으면 가보지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호에게 온갖 핑계를 대며 서진을 데려오라 독촉했다. 민호도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집에 다시 들어오면 이전보다 더 잘할게 라며 애원했지만 서진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서진의 몸과 정신은 이미 결혼 초에 그 밝은 에너지를 모두 잃은 상태였다. 오랜만에 친정에 머물며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고 외로웠는지 처음으로 제대로 털어놓았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다 같이 밥 먹고 대화하는 가족이 되고 싶었어. 왜 자꾸 나만 참고 이해해야 했는지 모르겠어. 엄마는 딸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며 이젠 네 행복만 생각해. 세상 그 누구도 네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너라도 너를 보호해야 해. 라고 달랬다. 그 사이 시댁은 더욱 난장판이 되었다. 민호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 없는 집안이 얼마나 허전하고 뒤숭숭한지 깨달아갔다. 하지만 이미 서진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다. 최종적으로 두 사람은 심각하게 이혼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시댁은 마지막까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설득했으나 서진의 얼굴엔 지친 결연함만이 자리 잡았다. 법원에서 서류를 작성하던 날 민호 역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쓸쓸하게 마무리되었다. 이혼 후에도 민호의 집안은 한동안 평화를 찾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들에게 서진 같은 사람 다시는 우리 집에 들이지 말자 며 분노했지만 동시에 집안 곳곳에서 며느리 자리가 비어있는 허전함에 심하게 방황했다. 민호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구겨진 자존심과 후회에 사로잡혀 오랜 시간 괴로워했다. 반면 서진은 오랜 상처와 아픔을 딛고 천천히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친정에서 마음을 추스리며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참아왔던 사람인지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 곱씹어 보았다. 그리고 이제 더는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이처럼 극심한 갈등과 결혼의 비극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만이 아니라 가족과 인간관계 속에서 각자가 최선을 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서진과 민호의 이야기는 슬프게도 우리 사회의 많은 집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친근한 비극이었다. 갈등과 오해, 그리고 배려의 부재가 얼마나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이 부부의 마지막 장면은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슬프지만 그 끝에서 서진이 선택한 자신의 행복을 향해 가는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성찰을 안겨준다. 가족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 어느 날 평온하던 집안 분위기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민호가 직장에서 큰 문제에 휘말려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전에는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과 사위로 보였던 민호의 진짜 모습이 이번 사건을 통해 서서히 드러났다. 경찰이 집에 들이닥치는 긴박한 밤, 모두가 지켜보았다. 긴장감과 불안이 온 가족을 감쌌다. 민호 씨, 정말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침묵했고 시어머니 이 씨는 오히려 서진을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다. 네가 들어와서 집안에 재수가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일이 생긴 것도 다 네 탓이다.
민호의 범죄 혐의는 단순한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동료들을 속이고 여자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행동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이 모든 사실이 차츰 언론에 퍼지고 집안 전체가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웃들의 시선, 친척들의 뒷말, 한순간에 모범 가정이었던 집이 커다란 오명에 휩싸였다. 부서진 신뢰와 무너진 가족. 서진은 밤마다 식탁에 앉아 눈물을 삼켰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지만 마음만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민호는 그런 아내의 곁에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서진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네가 들어온 뒤부터 집안이 뒤숭숭하다니깐. 예전엔 안 이랬는데. 어느 날은 경찰에서 조사를 마친 민호가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다. 너 제대로 된 아내를 뒀으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거야. 서진이 네 발목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지?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조용히 소파에 앉아 남편에게 물었다. 거짓말 하지 말고 다 말해봐. 내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묻는 거야. 한 번쯤은 솔직해져야 하는 거 아니야? 민호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미안해. 내 잘못이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어. 그런데 나도 너무 힘들었어. 집안의 분위기와 각자의 혼란. 집안은 얼음장처럼 냉랭했고 각자 방 안에 틀어박혀 서로의 얼굴조차 보기 꺼려했다. 시어머니는 삼촌댁에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고 작은아버지는 동생에게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탓은 아니지 않냐 며 말리려고 했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가끔 저녁 식사 때 마주쳐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민호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서진은 국물을 뜨다가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밖에서는 주민들이 조심스럽게 창문 너머로 집안을 흘끗거렸다. 저 집 큰일 났대. 며느리가 경찰까지 불러들였대. 소문이 마을을 돌았다. 결정의 순간, 그리고 남겨진 상처. 민호는 점점 외로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잠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았다. 서진은 단호하게 말한다.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민호 씨, 나와 이혼합시다. 미루는 충격에 빠졌지만 자신의 잘못을 이미 깊이 깨닫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네가 그간 며느리한테 못되게 군 거 이제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서진은 마지막으로 한번 집안을 둘러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도 사랑했던 가족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온갖 감정이 녹아 있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각자의 결단. 이 사건을 계기로 모두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서진은 자존감과 독립심을 되찾으며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 민호는 자신의 삶과 행동을 돌아보며 오랜 죄책감 속에서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섰다. 시어머니 이씨 역시 늦게나마 자신의 아들만을 위해 며느리를 몰아세운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되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상처와 후회, 그리고 결심은 앞으로의 삶에서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서진의 이혼 결심. 서진은 모든 상황을 곱씹고 또 곱씹었다. 이 씨의 원망, 남편의 변명, 가족의 무너진 신뢰, 그녀를 둘러싼 눈초리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다. 어느 날 새벽, 스스로 결심의 편지를 책상 위에 꺼내놓았다. 이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행복이 아니라 끊임없는 고통과 분노, 그리고 의심뿐입니다.
나도 이제 나 자신을 지키고 싶어요. 아침이 들자 서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말했다. 저는 이제 이만 그만두겠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길을 걸었으면 해요. 이 씨는 멍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민호는 머리를 감싸준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정식으로 협의 이혼 신청을 하러 법원에 간 날 서진의 표정은 슬프면서도 한편으론 단단해 보였다. 법원에서 서류를 건네는 순간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후회할 틈도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예요. 법원 앞에서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혼 확인서가 들려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아픈 흔적과 동시에 자신을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남아 있었다. 며칠이 지나 시댁에 마지막으로 들러 짐을 챙겨 나오는 날, 그동안 미안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작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짐을 들고 집을 나서는 순간 서진은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파트 입구에 서서 고개를 들어 밝은 하늘을 바라봤다. 복잡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만의 세상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별 후 더 나은 삶을 향하여 서진은 이혼 후 삶의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오랜 시간 가족의 비난과 억압, 혼란에 시달려온 탓에 그녀는 지금의 고요함과 홀로서니가 믿기지 않았다. 처음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 작은 다짐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로 했다. 그녀는 우선 자신의 생활을 정비했다. 시댁을 떠나 새로 얻은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집은 비록 작았지만 그녀만의 취향과 색깔로 꾸며져 있었다. 벽에는 따뜻한 컬러의 그림을 걸고 창가에 작은 식물을 두었다. 서진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새로운 하루에 감사했다. 돌이켜보면 결혼 생활 내내 그녀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조차 되묻지 못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예전에는 자신만을 위한 밥상을 차린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좋아하는 메뉴로 정성껏 아침을 준비하고 가끔은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에도 그녀를 기다리는 건 비난이나 잔소리가 아닌 아늑한 공간과 고요함이었다. 사회적으로 홀로 서는 가정도 쉽지 않았다. 주변 시선과 가족들의 걱정, 때로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그녀를 흔들기도 했다. 하지만 서진은 이제 더 이상 주저앉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작은 상점에서 일하다가 더욱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에 야간 대학 강좌에 등록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꿈꾸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갔다. 하루는 오랜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서진아, 네가 밝아진 것 같아 정말 기뻐. 그 한마디에 서진은 눈물이 고였다. 이별의 아픔을 딛고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 지금이야말로 진짜 자신의 시작이 아닐까 싶었다. 이혼 후 초기에는 외로움이 가장 컸다.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이 많아졌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덮쳐오곤 했다. 하지만 그런 밤들을 지나며 그녀는 자신을 다독였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오늘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자. 매 순간 새롭게 자신을 응원했고 한 주, 한 달이 지나며 활짝 웃는 날도 점점 늘어갔다. 앞으로의 삶이 완벽할 거란 보장은 없었다. 그래도 서진은 이제 알았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녀는 다시는 누군가의 기준이나 시선에 자신을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원하는 책을 읽고 보고 싶은 영화를 보며 때로는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도전과 실수들이 쌓여 지금의 자신을 만든다는 걸 조금씩 깨달았다. 며칠 후 서진은 새로운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마음껏 웃었다. 모임에서 만난 이들은 저마다 아픔과 사연을 안고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했고 세상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서진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미련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며 작지만 단단한 행복을 찾아 나섰다. 미래가 두렵지 않게 된 지금, 그녀는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는 자부심으로 채워갔다. 이별과 아픔이 반드시 불행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서진은 그 과정을 통해 더 당당해지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음을 체감했다. 과거의 어두운 기억도 언젠가 따뜻한 추억의 일부가 될 것임을 그는 믿으며 오늘도 또 다른 내일을 준비했다. 서진은 이따금 과거를 회상했다. 어느 때에는 외롭고 우울한 감정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이 이룬 작은 변화를 떠올리며 긍정의 힘을 되새겼다. 한 번은 주말 아침 거울 앞에 선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괜찮아. 아주 잘하고 있어. 지금의 너를 사랑해. 주변의 변화도 서서히 찾아왔다. 이전보다 건강을 돌보게 되어 요가와 산책을 시작했다. 운동을 하다 보니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차분해졌다. 새로운 취미 생활 중 하나로 그림을 배우기도 했다. 손끝에서 물감이 번질 때마다 마치 자신이 치유되는 기분이 들었다. 가끔은 시댁 식구들이나 전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밀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서진은 그 감정마저도 솔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바닥 삼아 한 걸음씩 더 나아갔다.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모두 소중하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만났다. 일부 동료들이 그녀의 이혼 소식을 수군거리는 일도 있었으나 서진은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사람들은 다 각자의 사정이 있잖아요. 이런 넓은 마음이 서진을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들었다. 점차적으로 그녀 곁에는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누군가는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밤늦도록 전화로 고민을 들어주었다. 서진은 이런 인연에 감사하며 자신도 언젠가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겠다고 다짐했다. 어느덧 이혼 후 맞이한 첫 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예전엔 가족 행사에 눈치를 봐야 했지만 이번엔 자신을 위한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소원을 빌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기를. 마침내 내 행복을 찾기를. 촛불이 꺼질 때 마음도 한층 가벼워졌다. 시간이 흘러도 서진의 생활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도전들이 찾아왔다. 집세와 생활비를 직접 감당하며 한 번씩 금전적인 불안도 느꼈다. 그러나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이런 나도 꽤 괜찮지 않을까? 라며 스스로를 칭찬했다. 가끔은 새로운 만남도 찾아왔다.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기도 했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호의를 표현했다.
하지만 서진은 예전처럼 무턱대고 마음을 열지는 않았다. 이번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와 자신의 자존심을 우선시했다. 내 인생을 남에게 맞추지 말고 내 기준을 잃지 말자. 이 결심은 그녀를 더 성숙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이혼 전에는 늘 남의 시선에 흔들리고 좋은 아내, 며느리, 딸이라는 틀에 자신을 가두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었다. 때로는 가까운 이들과 어색해지기도 했지만 자신의 삶을 지키는 소중한 경험임을 알게 되었다. 서진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수많은 아픔과 시련, 오해와 눈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인연과 경험을 환영할 힘이 있었다. 어느 날에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어 지난날의 고민을 다시 읽어보기도 했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눈물로 얼룩졌던 페이지들이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성장을 증명하는 소중한 기록임을 실감했다. 그것을 덮으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 나는 진짜 나를 찾았다. 소박하지만 한층 단단해진 미소로 매일을 맞이했고 때로는 실수하거나 외로워지는 순간도 기꺼이 받아들였다. 서진의 이야기에는 끝이 없다. 이별의 아픔 역시 지나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빛나는 용기와 자유로 바뀌었다. 이제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한 걸음씩 행복을 향해 나아갔다.